앞으로 제가 이 회사의 대표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제 앞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특히 회사를 뺏긴 한 사람, 김근중의 얼굴은 백지장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58세 이효원 씨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던 그 순간을 우리 근중이는 너랑 맞지 않아. 네 분수를 알면 이혼 서류에 서명해. 저는 그날 임신 8주차였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재벌가 며느리 자리엔 제가 아니라 정유람 그 여자가 있어야 했으니까요. 대학에서 만나 연애 끝에 저와 결혼하려고 단식투쟁까지 했던 근중. 하지만 결혼 1년 만에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시달리고 부모님의 압박에 짓눌려 저를 지킬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보면서도 근중은 모른 채 했습니다. 효원아, 미안해. 더 이상 안 되겠어. 사실 어머니 성화에 정유람이랑 만나고 있어. 나 같은 놈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이혼하자. 밤늦게 들어온 근중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많고 배운 것 많다는 이 사람들은 겉으로만 우아한 척 교양 있는 척 하지.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존중이나 기본적인 예의는 커녕 자비도 없어. 아이는 혼자 낳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서 아들 준혁이를 낳았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서 시작해 중견기업을 거쳐 지금은 상장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준혁이는 똑똑하게 자라 저를 도와주는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근중 그룹이 부실 경영으로 매각될 위기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92세로 요양병원에 계시고 근중은 회장이지만 실권은 약했습니다. 그 사이 근중의 부모가 제가 떠난 후 근중과 결혼시킨 유람의 친정 쪽 사람들이 회사를 망쳤던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때가 왔구나. 3개월간 비밀리에 인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M&A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자금을 모았으며 주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수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아주 중요해. 엄마가 평생 준비한 일이야. 준혁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저를 믿어줬습니다.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수십 명의 기자들, 그리고 앞쪽에 앉은 김근중 그룹 임원들. 그 한가운데 근중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 깊어진 주름 하지만 여전히 예전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임 대표이사 이효원입니다. 앞으로 제가 이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사람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자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근중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효원아.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김 회장님, 사적인 대화는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근중이 제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인수 발표 다음 날 저는 본사 회장실로 출근했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가 그 다음엔 근중이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책상 위엔 임원직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근중은 회장에서 명예회장으로, 유람의 오빠는 전무에서 해임, 시댁 쪽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이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첫 임원회의 준비 완료했습니다. 고마워, 준혁아. 준혁이는 제가 30년간 지켜온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임원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근중을 포함한 15명의 임원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혁이를 소개했습니다. 비서실장 이준혁입니다. 앞으로 저를 보좌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 근중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준혁이를 보는 근중의 얼굴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뭘 본 걸까? 회의는 차갑게 진행됐습니다. 구조조정 계획, 부실 사업부 정리, 임원진 개편. 하나하나 발표할 때마다 시댁 쪽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근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준혁이를 계속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근중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지금은 곤란합니다. 할 말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근중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당혹감과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30년 전 저를 지키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줄 온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요양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개인 병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예전의 그 위엄은 온데간데 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르자 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년 전에 쫓아내신 며느리예요. 이효원. 기억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효원이? 우리 며느리? 아니요. 이제는 어머님 아들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뭔가 이해하려는 듯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회사를 당신이? 네. 제가 인수했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복도에 근중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괴롭히지 말아요. 저는 근중을 지나쳤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건 저예요. 제 분수를 알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 지금 제 위치를 알려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제 방식대로 바뀌어 갔습니다. 부실 사업부는 정리했고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했으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는 제 옆에서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이 아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정기 경영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근중을 포함한 주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근중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계속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떼지 못하는 듯한 뭔가에 사로잡힌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러지? 명예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제가 묻자 근중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근중의 시선은 계속 준혁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준혁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회의 자료를 읽고 메모하고 제게 필요한 서류를 건네는데 집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갈 때 근중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효원 씨, 아니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제 비서실장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왜 물으시죠? 아니, 그게... 근중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혹시 나이가 30이에요. 근중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알아챘구나.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전 회의가 있어서요. 근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명예회장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시던데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중이 무언가 눈치챘다는 것을,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30년 전 쫓겨나던 그날의 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아.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하지만 한 번도 끼지 못했던 그 반지. 언젠간 버려야 해. 완전히. 근중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저녁,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먼저 퇴근했고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근중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효원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근중은 제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탐정 보고서였습니다. 준혁이의 사진, 출생 기록, 학력, 경력, 그리고 출생일. 이준혁, 8월 15일 출생. 저와 근중이 이혼한 지 8개월 후였습니다. 대답해줘. 근중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이가 내 아들이야?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을 리가. 근중이 책상을 쳤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30년 동안 내게 아들이 있다는 걸.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말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지긴. 내가 당신을 보냈겠어? 보냈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반대했을 테고 당신은 그분들 말을 거역하지 못했을 거예요. 30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이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당신은 선을 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당신 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로요. 근중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으로는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과 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신은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내가 이혼을 강요당할 때 임신한 걸 말했다면 당신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를 지우게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이만 빼앗긴 채 나 혼자 쫓겨났겠죠. 하지만 아이는 제 아이예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근중은 비틀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살았어. 그는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 이제 아셨으니 됐죠? 나가주세요. 효원아. 사적인 감정은 회사 밖에서 해결하세요. 여긴 직장입니다. 근중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준혁이는 알고 있어? 아니요. 알려줄 거야? 그래도 아빠가 버젓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근중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30년 전보다 훨씬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탐정 보고서를 봤습니다. 준혁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 학교 기록들. 혼자 키웠어. 당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우는 건 30년 전에 끝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준혁이도 아침 일찍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근중이 제 오피스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돼. 오늘은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 근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일주일간 무언가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영년이나 내 아들의 존재를 숨긴 걸 말이야. 내 아들이에요. 내 피를 받은 내 아들이야. DNA만 당신 거예요. 30년간 키운 건 나예요. 저희는 서로 쳐다봤습니다.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부딪혔습니다. 준혁이에게 말할 권리가 나한테도 있어. 없어요. 왜?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계약서가 준혁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들어오던 준혁이는 저희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근중도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DNA 30년?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저는 준혁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방금 무슨 얘기였어요? 근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혁 씨, 아니, 준혁아. 근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다. 순간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혁이는 저와 근중을 번갈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 준혁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그렇죠? 거짓말이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김근중 명예회장이 내 아버지야. 준혁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미안해. 왜요? 왜 말 안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지만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근중이 준혁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혁아, 나는 몰랐다. 내가 있다는 걸 몰랐어. 몰랐다고요? 준혁이가 근중을 쳐다봤습니다.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건데요? 저랑 어머니한테 오셨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하셨을 건가요? 근중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준혁아. 제가 불렀지만 준혁이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와 근중만 남았습니다. 근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한 거야? 애한테도 고통을 주는 게. 준혁이는 내가 보듬어 줄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준혁이의 집 앞에 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준혁이의 집 문 앞에 앉았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문 너머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 말할게. 30년 전 이야기를.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근중과 사랑에 빠졌던 대학 시절, 결혼을 반대하던 시댁, 단식투쟁으로 결혼을 허락받았던 일, 결혼 후 시작된 끔찍한 시집살이. 시댁 어른들은 처음부터 우릴 헤어지게 할 생각이었어.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고 근중 씨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얼굴도 못 보게 했어. 목이 메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는 임신한 걸 알았어. 8주차였어. 너였어, 준혁아. 문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근중 씨는 너무 지쳐 있었어. 나는 그 사람을 놓아주기로 했어. 그리고 너를 지켜야 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하고 친정에 갔어.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너를 혼자 낳았어. 엄마. 문 너머에서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시댁이 너를 빼앗아 갈까봐 무서웠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희는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준혁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뭐가? 저 사람을, 김근중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요? 저는 준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해. 엄마는 강요하지 않을게. 사실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미워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머니를 버렸잖아요. 그 사람도 피해자였어. 부모님한테. 하지만 나중엔 잡고 있던 내 손을 놔버렸지. 다 포기해버렸어. 그럼 용서해야 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제대로. 응? 그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알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저는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토요일 오후 저는 준혁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근중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오세요. 어머님 계신 곳으로. 근중은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올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준혁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긴장돼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92세의 노인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이효원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효원이?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님의 손자예요. 준혁이를 앞으로 나서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준혁이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중이 닮았네. 맞아요. 근중 씨 아들이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근중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이와 근중이 마주봤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의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준혁아, 근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혁이는 딱딱하게 인사했습니다. 근중은 준혁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혁이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중은 멈춰섰습니다. 미안하다. 근중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30년간 내 곁에 없어서. 준혁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으로 근중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준혁이를 지키기 위해 근중의 가족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준혁이에게는 그들도 가족이니까요. 제이지로 끊어버린 것에 대해 준혁이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중과 준혁이 나왔습니다. 준혁이는 저와 근중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있다는 게 혼란스러워요. 준혁이는 근중 앞에 섰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30년간 혼자 저를 키우셨다는 건 알아요. 근중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남처럼 지내요. 준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어머니. 저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근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 본사 회장실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회사는 안정을 찾았고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준혁이는 제 옆에서 경영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 검토 완료했습니다. 준혁이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아이는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언젠간 이 회사를 내가 이끌어야지. 아직 멀었어요. 준혁이가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근중은 명예회장직을 유지했지만 실권은 없었습니다. 작은 계열사 하나만 맡아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쳤지만 저희는 업무적인 인사만 나눴습니다.
준혁이와 근중은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완전히 남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한강에 들렀습니다. 핸드백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간 간직했던 결혼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그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반지를 한강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반지는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같은 시각 회사 복도에서는 준혁이와 근중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래. 근중이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근중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손을 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혁이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짧고 단단한 악수. 말은 없었습니다. 많은 감정들이 그 악수 속에 담겨 있었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놓고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머니, 퇴근하셨어요? 응. 저녁 같이 먹을래요? 제가 요리할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삶을 살 차례였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준혁이를 가르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며 살 것입니다. 근중은 근중대로, 준혁이는 준혁이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한 해피엔딩도 완전한 비극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현실이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지만 멈출 수도 없는.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항온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